그럼 이사님이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한 가지씩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해주신 게 이제 미국의 중국 제조 배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전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례로 들면 중국의 공백을 누가 메꾸고 있냐면 저 인도라는 나라가 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증시가 신고가를 냈더라고요. 근데 인도가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 아이폰도 뭐 일부를 인도로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중국의 공급망 결핍의 대체제로 지금 부상이 되면서 뭐 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주가 지수도 좋은데, 그에 못지않게 저는 한국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한국은 제조업 최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좀 빛을 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경쟁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옛날에는 중국이 당연히 경쟁이 안 됐죠. 중국이 다 쫓아오잖아요. 반도체는 아직 아니더라도 2차 전지만 해도 원래 LG엔솔이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배터리를 20년 전에 세계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 CATL이 1등 하잖아요. 중국 업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을 많이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더 싸게 만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술력이나 이런 건 좋은데 가격 경쟁력, 물량 이런 데 밀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빛을 못 발했고, 비등한 예로 또 LG 디스플레이가 안타깝지만 중국의 BOE라는 기업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적자 보고 있잖아요. 원래 디스플레이 세계 1등이었는데 BOE가 그냥 물량 공세로 다 따라잡아가지고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막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된 배경은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때문이거든요. 돈도 많고 하니까 중국은 뒤에서 좀 많이 밀어주죠. 근데 왜 이제는 우리나라한테는 좋냐면, 그런 경쟁하는 중국을 미국이 그냥 다 배제시켜 버립니다. 반도체도 하지만, 반도체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중국이 그 장비 지금 수출하지 마라. 심지어는 네덜란드하고 일본한테 뭐 얘기를 했죠. 제가 봤을 때는 협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야, 하지 마, 중국에 수출하지 마. 이제 이렇게 지금 조용히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이 미국이나 네덜란드, 일본의 장비가 없으면 사실상 중국은 반도체 못 만듭니다. 이거 역시도 한국의 삼성전자한테 엄청난 호재죠. 왜냐면 그들이 만들면 어떻게 되지 말란 법은 없어요. 나중에 몇 년 후에.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 이유는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됐잖아요. 거기서 핵심은 뭐죠? 중국을 빼겠다는 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잖아요. CATL이 그 인플레 감축법 통과되자마자 뭘 했냐면 멕시코에 공장 짓는 거를 무기한 연기시켜 버렸어요. 원래 지으려고 했거든요. 눈치 보는 거죠. 미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미국에서 동무대가 펼쳐진 거죠. 그래서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중국을 배제하는 이 공급망, 이게 결국 여기서 끝날 거냐 이거죠. 올해만 하고 말까? 이건 아니거든요. 내년, 내후년,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인 24년까지는 적어도 이어져요. 예, 이어지고 미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도 지금 원자재법이라고, 지금 광물이나 이런 배터리 광물 같은 경우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전 세계 한 80%니까 이게 너무 높으니까 유럽도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내년 1분기에 원자재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그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역시 유럽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만들 때 중국을 조금 배제하려는 듯한, 너무 비중이 높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 세계 태양광의 거의 80-90%가 중국산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미국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 약간 강제 노동, 거기서 되게 많은 그 태양광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거 이제 수입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무 많이 하는 거를 다 이제 커트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수혜를 일부 지금 인도가 받고, 한국은 모든 산업을 다 받는 건 아닌데 한국이 잘하는 산업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요게 있고, 그냥 2차 전지 내에서도 지금 중국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리튬 같은 거예요. 니켈, 광물이죠. 그래서 책에도 그런 내용을 좀 담아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고 이 공급망을 형성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조 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을 배제하면서 미국이
그럼 예를 들면 인도에다만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인도에다만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다 만들라는 얘기예요. 비싸죠. 미국에 만들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근데도 미국이 뭐라냐면 야 와 우리가 인건비 보충할 수 있게 세액공제 해줄게. 이거 많이 만들어 우리 만드는 만큼 돈 돌려줄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죠. 그리고 미국 시장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야. 근데 거기 들어가는 많은 업체들이 이제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자세한 내용들은 책에 있지만 기본 개념은 그거예요. 중국을 빼는 가운데 인도에도 공장 짓고 미국에도 공장 짓지만 어쨌든 그런 중간재를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도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좀 아이디어로 한번 설비 투자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거기에 좀 담아봤습니다. 이게 막 그 저희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 뭐 그런 것도 좀 정권, 있죠. 네, 이런 예. 것도 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네. 그 리쇼어링이 네. 공장을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 뭐 테슬라 공장을 중국이 지었다면 리쇼어링 거죠. 그 중국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돌리는 거. 이게 리쇼어링인데 네.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맹국끼리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안보 뭐 협약을 맺은 국가든 뭐든 간에 우리 동맹끼리만 이제 서로 공급망을 나눠 갖자. 네. 요거 이제 프렌드 쇼어링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국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거는 에너지 쪽 있잖아요. 네. 뭐 풍력, 태양광이 유망할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원전 쪽은 또 별로인지 여쭙고 네. 싶고, 네, 풍력, 태양광에 관해서 또 네, 네.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에너지 결핍도 거기에는 많은 부분이 또 중국도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중국 결핍하고도 연동이 돼 있고, 근데 핵심은 유럽이에요. 여기 이제 유럽이 좀 가장 큰 핵심이고,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올해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든 게 전쟁 때문에 시작한 건데 푸틴의 야욕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고 그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에너지 부족, 천연가스랑 원유죠. 이 두 개.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아직도 경유가 비싸지? 이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아직도 그 주유소 가면 옛날에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경유가 훨씬 비싸요 아직도. 그 이유가 이제 그 러시아나 이런 데서 경유 생산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경유가 또 약간 에너지원이거든요. 발전소 돌리는데 많이 필요해요. 수요도 많고. 그래서 전쟁이 이제 만든 하나의 약간 비정상적인 좀 흐름이긴 한데 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튀면서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자산 시장까지 망가뜨리는 이 모든 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에너지 결핍을 충족하는 거는 주식시장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보충이 되면 물가가 낮아집니다.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시장하고도 연결 지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에너지 결핍을 위해서 유럽이 뭘 했냐면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았잖아요. 이제 이거 끊자. 리파워 이유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0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2027년도에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아예 받지 말자. 이게 지금 목표더라고요. 독일은 거의 많은 천연가스를 그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받았잖아요. 러시아로부터. 지금 이제 안 받죠.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결핍을. 그래서 지금 올해 사실 가장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LNG. 뭐냐면 LNG 선박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보내줬죠. 천연가스를. 그래서 실제 이제 그쪽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진짜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결핍이 있을 때 그걸 충족해주는 기업들이 LNG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 요걸 또 고민을 해본 거고. 그래서 여기 리파워 이유도 나와 있지만 천연가스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LNG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신재생 가야 되잖아요. 네. 어차피 천연가스 대체할 것도 필요하니까 야 태양광 풍력 늘리자. 실제로 이제 그 리파워 이후에도 태양광 설치량을 크게 늘리기로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 태양광 풍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태양광 풍력 수요의 또 많은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비중이 너무 높으면 또 부담되니까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또 태양광 풍력도 잘하잖아요. 거기 기자재 같은 거 납품을 하니까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저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에도 태양광 풍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인플레 감축법 보면 이제 하위 규정이 명확하게 좀 나온 거 아닌데 이번에 나왔던 초안에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태양광 공장을 이제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을 줘요. 세금 혜택을 줍니다. 깎아주는 거.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민주당 정부는 약간 녹색 정당이잖아요. 약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미국도 에너지가 물론 많은 나라지만 억지로라도 어쨌든 이제 친환경으로 가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이 유럽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쪽으로도 당연히 이게 퍼질 수 있다. 정부 정책적으로. 근데 거기에 역시 또 똑같아요. 중국은 배제한다.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그런 이제 그 흐름에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제가 약간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태양광 풍력 기업들이요. 저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거든요. 이제 싸냐 비싸냐는 좀 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좀 이제 주가들이 조금은 부진하지만 그래도 태양광 풍력 기업들이 싸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책 보고 태양광 풍력 있으니까 야 그냥 이거 사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좀 주가가 조금 이제 좀 저렴해질 때까지 아이디어는 좋아요. 아이디어는 맞는데 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게 비쌀 때 사면 사실은 수익 절대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좀 태양광 풍력의 아이디어는 25년이 뭡니까? 계속 이어지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좀 조정이 크게 나와서 좀 싸질 때 그때를 좀 투자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전은 저는 이제 요 원전에 대해서는 성장하는 건 다 인정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그동안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 유럽의 동유럽 국가 폴란드 또 있고 중동의 사우디 이런 국가들도 지금 원전을 많이 이제 그 건설을 하려고 하죠. 예,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스마트 모듈 원자로인가요? 뭐 이제 그걸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좀 그 원전을 이제 작은 소형 원전이죠. 소형 원전을 만들어서 기존의 대형 원전은 혹시라도 또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그런 걸 좀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한번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난 10년간의 시장보다 앞으로의 10년은 원전이 좋은 건 맞아요. 좋은데 저는 원전주는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태양광 풍력 좋아요. 좋고 2차 전지 다 뭐냐면 우리가 숫자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잖아요. 태양광 얼마 벌고 실제로 이번에 흑자 전환했어요. 그 미국에 공장도 있고 실제 수주 받고 숫자가 나와요. 애널리스트 분석까지 다 해줍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원전 좋은데 원전 대표주들 중에 이 원전 수주해가지고 도대체 얼마 버는지 숫자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받았잖아요. 언제죠? 한 10몇 년 됐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 후로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수주한 거 있나요?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근데 물론 저번에 그 어느 한 국가의 그 2차 이집트 원전의 2차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2차 수주는 뭐냐면 그 원전을 지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기자재 공급하고 핵심이 어디냐면 그 원자력 발전 주 기기 있죠. 예,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주를 못 땄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마 러시아가 따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러시아인가?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 보조 역할하는 거. 근데 아랍에미리트 원전은 우리가 다 했어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이제 원전 수준인데 그걸 따내야 되는데 얘기는 계속 나와요. 뭐 폴란드 얘기도 나오고 근데 사인한 거 없어요 아직은. 예, 수주 계약 딱 도장 찍은 거는 없고 얘기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수주 따내야 된다. 예, 근데 그 기대감으로 실제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이 또 친원전 쪽이니까 그 대선 테마로도 엮여서 한번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메타버스 어떻게 됐어요? 스토리 좋았죠. 네. 연결이 안 돼요. 그냥 허무해졌죠. 그러니까 원전은 실체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는 검증의 시간이다. 수주 따내야 되고 수주 따내서 어떤 기업이 돈 벌 거고 그리고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원전은요 짓는데 10년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또 이게 그 숫자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걸 냉정하게 분석을 하셔야지 마치 그냥 원전 좋으니까 이제 되겠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원전 투자는 저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하자.
기대는 높지만 네. 숫자로 연결이 잘 안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소는 그럼 어떻습니까? 수소도 지금 쉽게 연결은 잘 안 돼요. 그죠? 숫자가 안 나오죠. 네. 뭐 뭘 한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정부에서 수소가 지금 어쨌든 이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에도 몇몇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당장은 아닌데 점점 구체화는 좀 되고 있다. 수소 그리고 미국에서도 수소 산업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같은 거 지급을 하니까 네. 다만 이제 수소를 다루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뭐 위험하기도 하고 아직 인프라가 많이 안 깔렸는데 그래서 수소도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소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역시 이것도 천천히 보자. 예, 그 숫자들이 진짜 연결되고 좀 구체화될 때까지 천천히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소도 비싸더라고요. 두산퓨어스 이런 거. 그래서 저도 두산퓨어슬이 괜찮은 기업인 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수사하면 딱 두산퓨어슬 딱 떠오르잖아요. 그 저도 이게 재무제표를 봐요. 그래서 PER이 얼마지?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솔직히 이거 지금 이 정도 돈 벌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계산이. 그래서 언젠가는 계산될 날이 또 오겠죠. 당연히 올 텐데 분명한 거는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인정할 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그 수요가 새로 발생할 영역, 네. 예, 이쪽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뭐냐면 GDP가 지금 어차피 이제 쪼그라들겠죠. 경기 침체로 가면 GDP의 사 요소가 뭐냐면 이제 순수출, 이제 수출에서 수입 뺀 거, 요게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민간 소비. 세 번째가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네 번째가 정부 지출. 요 네 개인데 한번 보세요.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순수출이 늘 수가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수출이 못 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무역 수지가 여기서 마이너스 납니다. 내년에도 엄청 좋아지긴 좀 힘들어요. 사실은 경기 침체 온대는데 당연히. 그럼 GDP에서 이건 마이너스 요소죠. 뭐 아니면은 중립이든가 플러스가 되긴 좀 쉽진 않고. 그리고 민간 소비 이건 답이 나왔죠. 민간 소비가 늘기 어렵죠 당연히. 지금 뭐 사람들 뭐 비트코인부터 해서 주식, 부동산 다 빠지는데 소비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물가 올라갔고 금리 오르니까 민간 소비가 크게 늘길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나라는 내년에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이제 좋아지겠죠 당연히. 지난 몇 년간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로 한정 지으면 좀 쉽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머지가 뭐냐면 투자입니다. 둘 다. 기업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요건데 여기서는 이제 두 부류로 좀 나눌 수 있는 게 기업 투자는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기업들도 투자할 여력이 사실 많진 않아요. 경기 안 좋은데. 지금 하이닉스 투자 줄인다 그러잖아요. 미국의 마이크론. 기업들이 위축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사실 엄밀히 보면 마이너스 요인인데 근데 정부 지출을 한번 볼게요. 정부 지출은 정부는 돈이 많아요. 실제 그동안 긴축 재정도 해놓고 하다 보니까 미국도 돈 많죠.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 통과시키고 미국에 공장 지어 우리가 세금 다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장을 지으면 세금 준다는 얘기는 일자리 만들어지잖아요. 정부의 힘이 좀 있어요. 그래서 GDP 4개 중에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건 정부입니다. 정부 지출인데 정부가요 직접 투자는 또 잘 안 합니다. 직접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쏘주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거 괜히 잘못하다 물가를 자극시켜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세액공제 같은 걸 해줘요. 야 기업들한테 유도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 야 너 여기다 공장 지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세액공제가 많이 뭐 증가한 건 아닌데 이번에 그 내년도 이제 경제 정책이 나왔는데 결국 핵심이 뭐냐면 민간 수출이나 민간 기업들 투자를 유도를 많이 하겠다. 그런 정책 쪽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해가지고. 왜냐면 기업들이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결국엔 두 개가 연결돼요. 결국 뭐죠? 정부가 돈 대주고 기업들한테 사실은 돈 대주는 거죠. 그럼 기업은 그동 인센티브 받으니까 투자하고. 결국엔 뭐죠? 소비보다는 투자란 말이에요. 이 투자를 그러면 어디다 할 거냐? 그럼 기업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돈 안 되는 쪽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투자할까?
앞으로의 유망 산업에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적었던 건 뭐냐면 내년도 이제 정부 경제 정책에도 나와 있는데 기술이에요, 기술. 초격차 기술. 그거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같은 게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이쪽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GDP가 지금 결핍 상태니까 이거를 만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투자를 유도하는 거다. 기업들한테. 그래서 신산업의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몇몇 업종들을 제가 좀 한번 고민을 해서 잡아본 거고 이제 거기서 제가 가장 잡아본 건 사실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이제 큰 그림을 하나 잡아봤고 근데 이게요 내년에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차피 자율주행은 하거든요. 이미 일론 머스크는 하고 있고 우리 현대차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냥 영화에서 봤던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그냥 운전대 없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먼 얘기고 그건 제도상 안 되고 제가 이 책에서 다루는 이제 자율주행은 뭐냐면 레벨 3 정도. 레벨 3 뭐냐면 사람이 차에 타요. 차고 운전대는 안 잡아도 돼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운전대는 놔도 되는데 뭐냐면 차가 알아서 가요. 대신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운전자가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레벨 3까지입니다. 그런 차는 실제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내년에 제네시스 G90이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 주행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초기 단계지만 이게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뭐 스마트 크루즈 기능 많이들 이용하시죠. 사실 그게 이제 원조죠.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그 악셀이나 브레이크 안 밟잖아요. 차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대신 우리는 운전대 잡아야 되지만 이제 거기서 운전대 놓는 거죠. 레벨 3인데 거기까지 이제 진화를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차가 카메라가 달려야죠. 센서 달려야죠. 카메라가 전방 후방만 주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센서 역할도 해요. 주변에 뭐가 문제 있나 없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나, 차가 끼어드나, 차선 이탈하나, 이 그 카메라가 다 판단을 해줍니다. 센서랑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카메라가 진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가 이제 전기 부품이 되잖아요. 많잖아요. 그럼 MLCC가 많이 들어가고 반도체도 전력 반도체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이제 지금 우리 디스플레이도 많이 발전했죠. 요즘에 나오는 차들 디스플레이 크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그 LG가 납품했던 벤츠의 그 전기차를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여기서부터요. 저기 조수석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커져요. 근데 앞으로 자율주행이 가면은 디스플레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모든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스마트폰에 있는 부품들이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메라, OLED 디스플레이, MLCC 있죠, 반도체 있죠, 다 들어갑니다. 거기 자동차가 이제 전정화되는 거죠. 전자 부품은 그 시장이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제 약간 이제 길까 말까한 시장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정부 정책도 있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GDP 결핍을 하기 위해서 저는 좀 이런 자동차 전장 시장에 투자들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그 주제를 한번 담아봤습니다.